그 설명문을 바꾼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인지 그 점을 조사하는 것은 어떨까? 이건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더구나가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통합사회, 특히 우리 사회 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주제가 있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복 지수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거기 이제 산출하냐면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삶의 만족도, 또 실업률, 행복과 삶의 질을 고려해서 산출하고 있어요. 자, 근데 현재 한국은 행복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내려가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 점을 조사하고 그 이유와 대안을 조사하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주제가 있어요. 한국은 현재 굉장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아마 요즘 뉴스에서도 정말 강림, 댐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물면서 산불 발생이 매우 위험합니다. 아마 제 휴대폰도 계속 오더라고요. 산불 위험이 좀 심각하다고. 자, 그래서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나서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안전 문제 해결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바로 이제 미세먼지인데요. 자, 중국의 올림픽 때는 미세먼지를 이제 뭐 중국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미세먼지 없애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 중국의 올림픽 때 끝났어요. 자,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면 다시 미세먼지가 이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라는 것은 연료를 태워서 인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폐 질환의 매우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세먼지와 황사를 비교하고 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과 기업, 국가, 그리고 각 비영리 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통 이제 대도시에서 집을 너무 비싸서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도시 외곽 지역이 저렴하잖아요. 거기서 네, 일단 집을 짓고 거기서 집을 구하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경제가 살아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더구나 공기까지 깨끗해지는 그 다음에 저렴한 거자 자기 집에 가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 단점이 거기가 인기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대도시에는 굉장히 부유층들이 그쪽으로 전부 다 우르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왕국하면서 그다음 철벽도 세우면서 원주민들 원래 거기 거주하는 사람 쫓아내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는 말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 장단점과 해결 대안을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안전운임제도 소재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안전운임제 아마 우리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정치권으로 큰 이슈였었죠. 자,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서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했냐면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조치였었죠. 자, 그러면 안전운임제 장단점을 조사한 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운임제 도입 전과 도입 이후 사고율 그리고 안정성을 조사하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은 통계청 가면 그 사이트 통계청에 들어가면 조사하면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 바로 이제 예전에는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글쎄, 지금 이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더구나 이제 서울대학교 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학 진학률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74.9%고 중산층은 92.1%, 상류층은 93.9%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의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해결 대안이 필요한지 이런 점들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아니라 바로 윤리적인 소비입니다. 우리 사회기를 지원하는 학생들과 윤리적인 소비에 다 들어가죠. 윤리적인 소비에. 자, 윤리적인 소비라는 건 아시다시피 소비자가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윤리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회사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건지,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건지, 동물 학대를 하는 건지, 동물 실험을 하면서 생산하는 건지, 이런 점을 개인들 평가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소비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반려동물 증가로 인해서 반려견 보유세가 이슈죠. 이제 반려견 보유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점이에요. 왜냐하면 반려견은 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사람들은 함부로 반려견을 입양하지 않는다라는, 더 한번 깊이 생각한다라는 점이죠. 쉽게 반려견을 도입하고 입양한 사람들이 쉽게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반려견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반려견을 버리는 또 하나가, 나이가 들은 개들 종종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반려견을 동물병원 치료하는데 동물병원마다 치료비가 각각 다르고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보유세를 도입을 해서 반려견 건강보험도 하자라는 취지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이 무엇이냐면, 과연 반려견은 무슨 기준까지 봐야 된다는 점이죠. 고양이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 거북이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파충도 키운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반려견 보유세에 대한 장단점을 조사하고 나서 합리적인 해결 대안이 무엇인지 이 점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고유 문화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많은 외국 관광객들 한국에 찾아가고 있죠. 특히 이제 한류 열풍, 케이팝 열풍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한국의 음식 문화, 특히 불고기 문화 때문에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유적지들이 많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인 지역의 문화재 있죠. 문화재 혹은 유적지에 무엇이 있죠? 영어 혹은 중국어, 일본어로 된 해설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과연 언제였어요? 거의 한 10년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어라 가정했을 때, 와, 이 점을 요즘 우리 영어 문화권 신세대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설명문을 바꾼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인지 그 점을 조사하는 것은 어떨까? 이건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더구나가 자기 고장과 관련이 있고 또 깨어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하면은, 웬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글 여러분들 읽으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의 설명문을 요즘 신세대에 맞게끔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발상이 시작되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에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죠.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20%를 초과할 때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로 가정했을 때 무려 1,000만 명이 65세 이상 인구라는 점이죠. 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뉴스에서도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가 될 거라고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요즘에 홈쇼핑 TV 광고를 보면 갑자기 치매 보험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 그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요, 이 노인성 질환과 치료 같은 경우는 국가 의료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기업과 국가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출산 해결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행정학과라든지 복지학과라든지 특히 사회적 기업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죠.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등에 따르면요, 지난 2006년 이후로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예산이라고 발표한 사업의 총 예산액은 국비 기준으로 무려 198조 5,3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198조 5,329억 원. 자,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까? 좋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을 기업들 입장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출산율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기업들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고 나서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국가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기업 역시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 점을 조사하는 것도 매우 좋은 주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발 저출산 문제를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양육비, 그 다음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점들이 저출산 문제가 된다. 제발 이 세 개만 더 이상 우려먹지 마세요. 이 점은 계속해서 모든 학생은 우려먹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시면 생기부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계열 학생들 오늘 과제 주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점들은 여러분의 진로에 맞춰서 응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